우리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업상속공제가 이번에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업종을 제한했고요. 그 다음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상당히 강화했어요. 나아가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전문 기술, 뭐 노하우, 경영 노하우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기업했는데 세법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게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그랬는데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판단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는데 한번 이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이제 얘기 먼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정다운 교수님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네. 이번 가업상속공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뭐 공제 한도도 늘리긴 했지만 결국엔 이 10년에서 30년으로 이 요건을 강화한 거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 가업상속공제가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제도이고 그동안 이제 정말 그 가업을 잘 이렇게 전통을 이어나가고 그 생산성 높은 기업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잘 정비해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요건이 갑자기 강화돼서 그동안 이 가업 상속을 준비하고 있던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사실은 뭐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들은 어쨌든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10년에서 20년은 그동안 기존 제도를 받았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한 이제 가업 상속 공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실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 가업 상속을 준비하고 있는 10년에서 20년 사이 기업들도 사실 공제 한도를 두더라도 그 제도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좀 보호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가장 그 문제 제기가 됐던 거는 이제 2세들이 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경영을 할 때 업종 전환이 사실상 상당히 까다로운 우리나라가 그런 상대적으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대분류를 넘어서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일단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용했다는 말씀은 이제 어떤 위원회를 둬서 거기를 통과를 하면 이제 업종 전환을 허용하겠다 이건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가업 상속 공제를 그 취지를 맞게끔 잘 하려면 지금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기술도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업종 변환에 대한 어떤 그런 자율성은 좀 더 부여해 주는 게 맞지 않았나 싶고 사후 기간도 사실은 좀 너무 엄격하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다시 10년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게 뭐 단순히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하는 게 아주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 사후 경영 기간에 대한 요건이 긴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수준이 너무 빨리 변하고 산업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 경영 기간도 사실은 조금씩 축소해주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사실상 10년으로 다시 뭐 늘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소상하게 이번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된 그 개편과 관련된 문제를 잘 얘기해 주셨고요. 혹시 또 우리 다른 전문가님들이 얘기해 주실 내용 있을까요? 네, 신 박사님 혹시 예. 저는 사실 이제 가업상습 공제가 국회에서 이제 그걸 근무하다 보면 이제 상속세 개편안에 가업상습 공제는 매년 발의됩니다. 가업상속 공제가 이제 상속세 개편의 어떤 출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상속세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업종이나 적용 요건이나 사후관리 방안들을 정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이제 가업 승계의 모델이 이제 가업 상속 공제의 모델이 되어 있는 독일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 본래 의미의 가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까지 가업 상속 공제로 평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 가업 상속 공제가 이제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이제 기업과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가업 상속 공제를 어떤 정부에서는 또 축소했다가 어떤 정부에서는 또 조금 열어놨다가 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그 상속세 자체가 기업이나 좀 민간의 어떤 정상적인 행동을 일정적으로 조금 왜곡하고 있다면
사실 이제 그 상속세의 전반적인 체계 안에서 이것을 좀 하나의 패키지로 접근해서 정상화하는 방안을 조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성 교수님.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이 상속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국민 정서상. 그래서 모든 정부에서 상속세 완화를 시도했다가 다 좌초됐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뭐 처음에 상속세,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서도 상속 공제를 뭐 18억까지 늘려보겠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 상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소기업에서 가업 상속 공제 제도에 대한 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기 때문에 한도를 늘렸죠. 공제 한도를 최고 기존에 600억에서 지금 1000억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가업 상속 공제의 철학은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이세 경영 능력이 뛰어나면 이 제도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소기업이 잘 되면 참 그럴 텐데, 뭐 독일이나 일본처럼.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폐업 굉장히 높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가업 상속을 하지 않는 이상 그 회사가 존속되지 않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뭐 조사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럼 문제는 기존에 거기에 고용돼 있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도 같이 고민을 했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사실은 방점을 두고 세제 개편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크게 신경을 못 쓴 것 같고요. 좀 내년에는 좀 진짜 세제 개편에서 이 상속세에 대해서 좀 대대적인 어떤 개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공제도 지금 몇십 년간 그대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모든 면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 교수님, 예. 가업상속 공제? 예. 가업 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 자체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이게 문제가 되느냐를 근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의 그 실효 세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속 증여세를 부과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 만약에 세부담이 적정한 수준에서 그냥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급하게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일단 한계수율이 높다 보니까 적용될 경우에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업상속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편법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기본 문제고요. 이번 세제 개편하고 저는 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정서적으로는 국민 정서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 실 차원에서는 상속증여세는 없애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냥 없애는 건 아니고 전제가 있습니다. 소득과세는 철저히 완전하게 하고, 그런 전제하에서는 상속증여세는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부의 자산의 이전, 세대 간 이전을 얘기할 때는 불로소득을 과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불로소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득세를 이미 낸 거면은 이미 세금을 낸 겁니다. 상속증여세가 처음에 생긴 이유가 소득세가 제대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목돈이 넘어갈 때, 큰 돈이 자녀들한테 증여되거나 아니면 세대를 넘어가지고 상속이 될 때는 이게 자금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거에 하지 못했던 소득세를 이게 보완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가 컸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소득세는 많이 지금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이미 소득세를 한번 낸 소득에 대해서 다시 상속증여세를 과세한다? 그건 학문적으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다툼이 한번 계속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는 소득에서 열심히 저축한 사람들은 그 자산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면 세금을 매기고요. 저축을 하지 않고 흥청망청 다 지출해버리고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요. 과연 이런 것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이 필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순기능이 있을까?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상속증여세가 한번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전제로서는 소득과세를 철저하게 보완하면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상속세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들 의견을 들었고요. 이번 상속공제가 보통 우리 진보적인 어떤 연구자들이나 정당이 선호하는 제도였거든요. 아마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대부분 이 제도를 이제 확대해오고 잘 활용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그동안 애써 가꾸었던 이 제도를 조금 개선이 아니라 계약에 가까운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경영 기업을 이제 물려주는 분이 30년 동안 경영을 했어야 했다는 걸 갑자기 3배로 늘렸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 이걸 어떻게 더 이 조건을 충족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내 후계 경영인이 나머지 기간을 메꾸면 된다고 법은 바꿔놨지만 이렇게 3배로 늘리는 거는 이건 뭐 거의 이용하지 말라는 뜻에 가깝고 또 700개 업종을 법률에 담겠다는 것도 좀 무리한 발상 아닌가 싶긴 한데요. 좀 이 제도를 자칫하다간 그동안 애써 가꿔왔고 최근에 그 가업상속공제의 실적이 늘어나서 이제 실효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는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주가 누르기 하고 우리 질문을 좀 아니면 지금 질문 한번 받을까요? 혹시 질문해 주시면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 지적을 하시고 궁금하신 사안 마이크 하나 드릴까요? 우리 신 기자님 혹시 예서 와주셨는데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언론을 대표해서 어떤 것들을 더 보강 질문이나 아니면 다른 이슈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그거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신주은이고요. 오늘 토론회 네,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게 뭐 강남이나 이런 데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들이 이제 오래 거기에 살다가 집값이 올랐을 때 이제 세부담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됐을 때 이제 세부담이 늘어난 이런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 유인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소득이 없는 고령자한테 너무 세부담이 가혹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비거주나 다주택자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집을 내놓을까. 이건 누가 조금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네, 우리 송원재 교수님이 한번. 예,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는데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충분히. 얼마나 세부담이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뭐 연구를 하나 했었는데, 과연 보유세가 증가하면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소비가 줄어드느냐, 를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안 줄어요. 네. 자,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소득이 없다고 해도 소비를 위한 현금 흐름을 마련할 수 있는 계층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단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세 부담이 너무 부담이 커서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냐?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분들이 과연 어디로 갈 거냐? 뭐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근데 저는 국가 경제 전체 관점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이주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잠세력에 있는 젊은 세대가 들어오는 것도 어찌 보면은 선순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완할 거냐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뭐 공정한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정 교수님 보완 답변 하시겠습니까? 네. 고정자는 송원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비거주 1주택자들은 팔지는 않겠죠. 이제 그 어느 정도 종부세 부담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본인들이 거주하러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공제 한도 자체가 14억과 9억으로 5억이나 차이가 나니까 그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세입자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주택자들은 팔 유인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부담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팔겠죠. 또 이 주택을 그러면 시장에서 누군가 매수를 해야 될 텐데 이 매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지금 세제 개편 때문에 실거주자일 가능성이 높고 또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자들일 텐데 그러면 또 이제 거기 있는 세입자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세부담이 올라가니까 다주택자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처분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2년간 그 중과 세율을 또 인하를 시켜줬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준 거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뭐 거기에 유인에 반응하는 다주택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여하튼 형식적이지만 이제 완화 방향을 취했어요. 복합 기조인데 차이가 있죠. 문재인 정부 때와 매물 잠김 효과를 피하려는 이제 정책 당국의 고민이 반영된 걸로 보고 있어요. 다만 양도세가 내린 건 아니에요. 지불 다주택자의 기준 과세의 기준 시점은 5월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내린 건 없어요. 내렸어야 이제 판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게 정부 매물을 증가시키는 게 정부 목적이었다면 한시적으로 인하를 더 했어야 했다. 지금은 중과를 안 하는 것뿐이지 그대로인 겁니다. 사실은 지난 5월 이후 2달간은 잊어버린다면 그건 짧았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인하 세율 인하가 없었기 때문에 매물을 푸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주제 혹시 우리 임 기자님 아이고 제가 우리 네 유소연 기자님 죄송합니다. 질문 혹시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 말씀 나누고 또 다른 주제 넘어가. 부동산 관련 세수랑 관련해서 거래세 낮추고 이제 보유세 높이는 독립적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세제 개편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로 거래세까지 사실상 증세해서 거래세랑 보유세 둘 다 높이는 식으로 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 OECD 권고와도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거래세를 낮추지 않고 물론 양도세는 거래세는 아닙니다만 거래 단계에 이제 붙는 세금이라 이제 그런 비슷한 뭐 맥락은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ECD의 정책 제언은 거래세를 줄이고 세수 중립적으로 보유세를 조금씩 올려라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그거를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뭐 어느 부분 우리 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ECD 정책 제언은 우리에게 타당한 제언으로 보시나요? 그리고 이번에 그 안 따른 건 크게 문제가 될까요? 사실 이제 그 재산세제, 보유세제, 뭐 거래세 개선할 때마다 이제 보유세제는 너무 낮고 거래세가 높으니까 그걸 좀 이제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라. 이게 사실 이제 종부세 도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외쳐진 정부의 중요한 구호 같습니다. 근데 그 실질 내면의 그 성격들을 보면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그 지금의 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포함한 이 재산 주택에 대한 이중적인 과세 체계가 진정한 이제 보유세인가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제 한국에서 세제 가운데에서 법인세 빼고 부동산 관련 재산 관련 세수 비중이
어느 국가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격별로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그냥 이제 뭐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이 구호대로 하는 그런 의미들은 전 큰 의미는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신 박사님은 꼭 뭐 그래만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데 혹시 송명주 교수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예, 그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보면은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에 세부담이 이번에 많이 증가할 것으로, 특히 2029년부터는 이제 특별 거주 공제인가요? 그게 그 한도가 확 생겨가지고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발생하는 그 소득은 이제 보통 자본이득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 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노동소득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장기에 걸쳐서 펼쳐지는 거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자산 가격이 상승한 거에 상당 부분은 또 물가 상승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물로 보유했다 그러면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가격이 오히려 인상이 돼가지고 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물가 상승분, 실질 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가 상승분까지도 사실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얼마 자주 사고 팔고 해서 실현시킨 일가구 일주택 비과세 해가지고 그걸 많이 향유한 사람과 장기적으로 한 번 보유했다가 팔 때는 오히려 불공평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굉장히 이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에 있어서 공평한 그런 과세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는 있습니다만, 이 과세 이연,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차피 주거를 목적으로 사고 팔면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거, 지금 한번 매 순간 거래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은 지역이라든지 위치를 이동한다 했을 때 내가 뭐 이를테면 100원짜리 집을 팔고 또 100원짜리 집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걸 과세 이연을 통해서 평생 마지막 한순간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의 불공평은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양도소득세 과세한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치적인 목표가 많습니다만, 급격하게 변할 때는 과세 이연 문제도 같이 한번 포함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게 정부마다 세제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바뀌면 세제도 바뀌더라 하면서 버티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 이제 연속성,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제 개편에서 좀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신뢰성과 연속성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논의되면서 수정이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특공제를 이번에 뭐 주거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정책적으로 저는 일단 명분이나 사회적 지지를 받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현재 예상하고 있고, 또 정책적인 효과 면에서도 중상층의 형성,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등 봤을 때도 득보다 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뭐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고, 설령 이번에 입법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조항은, 이 내용은 머지않아 곧 다시 바뀔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